월간 김종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밖에서 좀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 뭐 아, 이야기부터 좀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 사태. 예. 이거는 뭐 진영을 떠나서 국민적으로 참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좀 대외적으로도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뭐 이 두 분이 대통령 부부로서의 대통령이라고는 자리가 모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주어진 권한을 그냥 마음대로 행사만 하면 되는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대통령직에 임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은 참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국민이 참 갈망하고 있는 상황이 뭐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거고는 별로 관련이 없이 그 대통령의 권한만 주로 행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특히 지금 김 여사 구속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다른 것도 아니라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서희건설 회장이 줬다고 자수를 했는데 뭐 김 여사는 끝까지 안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된 거라고 하는데요. 뭐 그 외에도 브로치니 뭐 귀걸이니 목걸이, 시계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민심은 더 싸늘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라는 분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역할이 과연 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된 사람이에요. 그 나토 회의에 갔을 적에 그 뭐 때문에 그 목걸이를 걸고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예. 그거는 뭐 그 본인의 취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 비교적 그분이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얘기에 정직성이 별로 없는 분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사실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과연 자기 처신이 옳았느냐 안 옳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식별을 못 하시는 분이라고요. 뭐 이번에 그 저희 특검에 출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죄송하다고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거죠. 그때는. 그렇죠. 대통령은 부인이라는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보네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아니란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마땅히 어. 자기 자리 모르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게 참 참담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난 두 분 다 대통령이라고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민심은 싸늘한데, 그런데 지금 열리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신자 소리 듣고 있어요. 보셨죠? 배신자 네. 연호하고 일단 그 상황, 배신자로 몰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배신자는지 모르지만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참 행위 자체를 놓고 봤을 적에 계엄이라는 것을 갖다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계엄을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계엄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적합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탄핵을 갖다가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배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배신자 논리를 가지고 뭐 아무리 떠들어봐야 국민의힘이 미래가 보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하하.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나는 국민의힘은 점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수렁에 이미 빠진 느낌이에요. 아니 빠졌는데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거지 뭐. 더 깊이 빠지면 그 끝은 뭡니까? 당 일각에서는 뭐
분당 이런 얘기하는 아니 뭐 분당 이런 거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예. 2017년 대통령 선거를 해줘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된 건데 예. 그때도 사실은 소위 이 미래통합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인가 뭐 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요. 네, 그리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네. 출마를 해가지고 결국 가서 정권을 갖다가 문재인한테 넘겨주고서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018년 지자체 선거를 한 걸 해서 예. 지자체 선거에서 경북, 대구 빼놓고선 다 저희 서울 하고 빼놓고는 다 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또 한 번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가오는 지방선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그런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방향을 결정을 못하고서 계속 저렇게 내부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내년도 지방선거라고 보는 것을 기대한다는 건 내가 보기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소위 말하는 폭망. 뭐 그런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서 당을 새롭게 정립을 하고 예. 그렇고 나면은 예. 그다음 총선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예. 과거에 볼 것 같으면 2017년 저 지자체 선거 예. 이제 대통령 선거에 지고 2018년 지자체 선거 지고 2020년에 서울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완전히 국민의힘이 몰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네. 그와 같은 것을 또 되풀이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나는 해요. 어게인 그때로 돌아갈 것 같다. 예. 그런 과정이 그 정도 망해야 정신 차릴 것 같다. 그런.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정신을 차려보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보기에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의 저희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은 네. 국민의힘의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서 국민의힘을 뭐 변화시킨다는 것은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외부피 수혈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솔직히 해서 2020년도 예. 이 수도권에서 완전히 패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가서 10개월 동안 비대위원장 노릇을 했는데 네. 그때 가서 내가 이 국민의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성향을 가졌다는 것을 내가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도 사실은 당 내부에서 이 소위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네. 당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려고는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 소위 말해서 대통령 선거 지고 난 다음에 무슨 개혁위원회라는 걸 2번이나 하지 않았어요. 예. 처음에 안철수 보고 개혁위원장 하라고 그랬다가 혁신위원회. 이제 예. 안철수가 소위 두 권 물러나라고 하니까 개혁위원회가 또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윤희석 지금 저 여의도 혁신위원장. 연구원장이 개혁위원장이 돼가지고 또 이제 윤호개인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 사람도 그만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개혁을 말만 하는 거지 무엇을 변화를 시켜야지 당이 미래를 갖다가 약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지금 아무리 자기네들이 떠들어봐야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근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당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은 국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자기네들 내부적인 그냥 권력 싸움만 데리다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선거에서 지고 망하다가 내 지역구까지 위태로워질 정도 돼야 그럼 정신 차릴 거라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환길 씨 얘기를 좀 하고 사면 얘기까지는 가야 될 텐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리 예고 드릴게요. 유튜브까지 가겠습니다. 전환길 씨는 좀 아세요, 위원장님? 나는 그 사람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해서 무슨 역사 스타 강사라고 예.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이번에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갑자기 길에서 튀어나와 가지고서 지금 스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 대표 출마를 한 소위 김문수, 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힘을 빌려 가지고 대표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이 얼마나 지금 소위 밖에서 보기에 한심하게 보이겠어요. 한심스러우세요? 난 내가 보기에는 저 당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 정당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지금 징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막 결론 못 내리면서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전한길 씨. 만약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현 비대위원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에 처리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그냥 말로만 뭐 징계 한다 만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저 소은석 지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그분도 마음이 너무 유오고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경험을 안 한 사람이 돼가지고서 이 상황 자체 처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또 본인은 처리하고 싶지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거를 자꾸 은연중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아하.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가 봐요. 김종인 위원장님은 딱 지금 즉시 제명입니까? 내가 항상 하는 거 아니에요. 사이에 어느 조직을 맡으면은 자기가 일정한 소위 방향을 설정을 했으면 소신을 갖고 그걸 밀어붙이지 않으면은 정상화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본방송 한 2분 남았고요. 이제 유튜브까지 갈 텐데 좀 갑작스러운 이야기라서 두서가 없긴 합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 가는 이제 우리 정상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조언을 주신다면 미국에 대해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자기의 주변의 참모들과 함께 아마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조심을 해야 할 거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어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한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뭔가 네. 이거를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대화에 임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정상회담 자체가 그렇게 크게 큰 성과를 거기가 얻어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이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동안에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안보 문제와 패키지로 딜을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일단 미국에서 그냥 이 관세 문제만 먼저 해결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네. 3,500억 불 미국에다가 네. 투자를 갖다가 하는 걸로 해가지고 15% 관세를 지금 받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안보 문제는 별개로 해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서부터 한국에서 늘 얘기하는 걸 뭐냐면 한국의 소위 방위 분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방위 그거를 뭐 연간 100억 불씩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아마 이 부담이 한 10배는 더 늘어나야 될 거예요. 자, 위원장님 네. 말씀하신데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사면 이야기, 국민임명신 얘기까지는 네. 본방송 마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자, 예.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김종인 위원장과 유튜브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한미 정상회담 얘기로 왔냐면은 본방송이 끝날 것 같아가지고요. 얼른 한미 정상회담 중요한 조언부터 좀 듣고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해서 갑자기 훅 뛰었습니다. 이야기가. 들으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뛰지? 이러셨을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나온 김에 마무리 짓고 다시 좀 정치권 얘기 가보겠습니다. 조언을 하시다 말았어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원래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안보와 관세를 좀 패키지로 가기를 바라셨는데 지금 이미 관세 협상 먼저 되고 한미 정상회담에선 분명히 방위비 얘기가 나올 거다. 안보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나올 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의 성향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을 안 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제대로 이 대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라는 바를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만이 트럼프가 만족을 할 테니까 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요령껏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방위비 자체를 갖다가 뭐
3.8%인가로 올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60몇 조 정도 되는 국방비를 갖다가 한 90조 정도까지 끌고 가라 하는 얘기예요. 엄청 올리란 소리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지금 이 분담금, 네. 미군과 하는 분담금도 100억 불을 내라고 그래야 되는데 네. 100억 불은 다 못 하더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을 하느냐 하는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트럼프 얘기를 처음에 가서 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현명하지 않을까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과연 대한민국으로부터 바라는 바가 뭔가 예. 하는 걸 충분히 얘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일단 경청해라.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도 원래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말을 좀 의사를 표현하고 싶을 텐데 조금 그러니까 자제하고 들어라. 예, 의사 표시를 너무 많이 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트럼프한테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꿀조언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참모들이 잘 준비를 하겠지만 예.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성향으로 봐서 그래요. 예.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가 여러 대통령을 만나서 회담한 결과를 보고 같으면 어떤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회담을 마쳤다는 것이 다 나타나 있으니까 예.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참모들이 잘 분석을 해가지고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를 갖다가 조언을 해주는 것이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말수를 줄이고 일단 들은 다음에 말해야 된다. 말을 막 하기 시작하면 말릴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이제 안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주한 여기 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과연 주한 미군이 소위 한국 이외에 다른 곳에서 분쟁이 생겨났을 적에 주한 미군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일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첨가해 가지고서 지금 인도 태평양의 전반적인 전략에서 사실은 미국과 중국과의 어떠한 충돌이 생겼을 적에 한국군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네. 아마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는 입장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는 분단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미국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네요. 예? 근데 한편 또 분단국이기 때문에 북한을 생각할 것 같으면 중국과는 그냥 무조건 적대적으로 갈 수도 없는 거다. 예. 근데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미국에 치우치고 중국은 좀 적대적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지금 그렇죠. 미국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미 할 얘기는 질문지는 사실 나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런 거죠. 질문지 나와 네, 있으니까 네. 답을 잘 써가야 된다. 질문지는 이미 나와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중구난방이긴 합니다만 다시 이야기를 좀 정당 이야기로 돌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한길 씨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현 비대위원장이라면 이거는 뭐 정에 약 끌려다닐 필요 없이 그냥 결단하실 거다 그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 와중에 일단 요 이야기 마무리 짓죠.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일단 대표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면. 내가 보기에는 내가 객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예. 정교하는 과정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나 조경태 이 두 사람은 내가 보기에 별로 확장성이 없어요. 확장성이 없어. 네. 오히려 중도 확장성은 혁신파가 더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게 확장 그 당내 지금 당내 사실 확장성. 예를 들어서 뭐 당원 득표 80% 네. 일반 국민 20%인데 예. 그 당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확장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현재로서는 김문수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대 장동혁이 중에서 누가 되느냐 하는 그 결정만 하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대통령으로서 나고 2018년에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김문수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김문수의 지금 성향으로 와가지고서 당이 변화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지자체 선거라고 하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거의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소위 참 패배로 끝났을 적에 그때 가면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당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그때도 못할 것 같으면 그 다음 총선도 내가 보기에 희망이 없다고 봐요. 하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보시는. 수석 최고위원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모르겠어요. 나는 그 최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김근식 후보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됐어요. 전환기 씨가 나서서 배신자 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전환기 씨가 김근식 후보를 도와준 거냐 아니면 오히려 이게 좀 회방을 놓은 거냐. 아니 김근식 후보가 되긴 될 거예요. 되긴 돼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은 전환길이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무슨 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뽑는데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참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커다란 비극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비극이라고 생각하세요. 커다란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따지고 보면은 당원 등록한 지 이제 한 2달 됐다는 건가요? 예. 책임 당원도 아니고 그런데 저렇게 지금 당 전체를 막 휘두르고 있는 느낌, 휘둘리는 느낌이에요, 당이. 예. 그 사람이 당과 실질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다고 뭐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서 당 대표 선거하는데 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돼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정부 여권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한미정상회담 이야기는 먼저 좀 나눴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계속 오르던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꺾였습니다. 리얼미터와 KSOI 두 개의 정례 여론조사에서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월요일에 발표된 리얼미터는 6.4%포인트가 떨어졌고 어제 발표된 KSOI 것도 그 직전 조사 대비 4.1%포인트가 하락해서 54.7%. 어제 발표된 거는 8월 11일에서 12일 조사니까 진짜 최근 조사입니다. ARS 방식으로 중간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보시면 되는데요. 계속 고공행진하던 게 이렇게 두 개 여론조사에서 대표적인 여론조사에서 연달아 꺾였다는 건 추세가 꺾였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뭐라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을 잘 알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위 성숙된 국민의 의식을 갖다가 뻔히 알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소위 정부 여당의 행위를 볼 것 같으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를 말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공정 사회를 가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이 대주주 무슨 50억을 갖다가 10억을 갖다 50억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거.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 왜 그러면은 10억으로다가 대주주를 갖다가 정했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 조세의 정의를 바로잡고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증권시장의 시세가 좀 변동했다고 거기에 그냥 민감한 반응을 보내면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소위 증권시장의 추이를 볼 것 같으면 하루 그러고 나서 증권시장이 점치적으로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라는 것은 그래도 한번 목표를 정하면 일관되게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무슨 이춘석 의원이라는 분이 법사위원장이 그냥 무슨 본회의장에서 증권 시세 알아보는 전화를 하는 것이 포착이 되고 시세만 알아본 게 아니라 차명으로 거래를 했죠. 그런 문제가 튀쳐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면 복권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은 과연 일반 국민들이
사회 공정사회를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그와 같은 행위가 옳은가 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이번에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처음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과반수 이상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예리한 눈으로다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거를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지지도를 갖다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 과반은 지지했지만 또 나머지 과반이 지지하지 않았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반이니까 사실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49.4%를 얻은 거 아닙니까? 예. 과반을 못 얻은 분이에요. 거의 과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예. 그리고 지난번 사실은 2020년 대선에 비해서 이번 대선이 그렇게 여건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6%밖에 득표가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서 이 국민들의 추이를 갖다가 살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지금 꺼내셨는데 그러면은 주식 양도세 부분에서 한번 거기다가 사면, 특별 사면이 또 이 공정이란 부분에 그 영린을 건드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일반 국민에게는 아주 감정적으로 그냥 스쳐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비롯한 정치인 대거 사면 이것이 왜 정치인은 죄를 지어도 저렇게 사면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린 뭐지라는 이 공정의 부분을 결국 건드린 것이 이 지지율.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날 실패를 해가지고서 지금 소위 구속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 의식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한국 국민처럼 이 성숙된 국민이 나가보기에 세계에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자꾸 엇박자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않고 그런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정도의 성숙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 정부는 과거에 잘못된 정부들의 행위가 뭐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을 인식을 하고 다시는 그런 걸 갖다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소위 인식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지지율 한번 떨어지면 또 금방 올라가지가 아니고 이거를 그냥 무겁게 좀 어떤 시그널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 또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을 시키려면 무슨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 지금 관세 협상 끝내고 난 다음에 뭐 말은 관세 협상이 뭐 찰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전반을 여건을 놓고 봤을 적에 3,500억 불이라고 하는 돈을 미국에다 투자를 갖다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은 과연 대한민국이 여유가 충분해가지고 그러고도 국내에 투자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한번 냉정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을 2023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돈이 전부가 203억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203억. 그러니까 지금 3,500 그러면 13배를 더 해야 되는 건데 어마어마하네요. 우리가 2024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조업이 전부 다 투자한 돈이 1,060억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3,500억 불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미국에다 투자를 갖다가 했을 적에 그러면 무슨 재원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서 국내에 투자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국내 투자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은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것이며 대한민국 제조업이 공동화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고서 지금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그걸 얘기를 해줘야만이 예, 예. 뭐 참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하는 거지. 예. 그냥 적당히 지금 현 상황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국민의 지지가 금방 올라가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면이 있고 나서 바로 8.15 광복절인데요. 국민 임명식을 내일 개최합니다. 일종의 대통령 취임식 못했던 거를 내일 하는 뭐 이런 행사가 될 텐데, 근데 이제 사면에 대한 불만, 또 민주당의 정청래 신임 대표가 왜 국민의힘과 또 개혁신당 인사하러 안 간 뭐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내일 야권 인사들, 이제 보수 야권, 범보수 야권 인사들이 다 참석을 안 하게 돼서 반쪽짜리 국민 임명식이 됐더라고요. 이제 탁현민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설득해서 오게 하겠다. 전직 대통령들도 참 오시게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걸 뭐 억지로 어떻게 오게 해요? 억지로야 못하죠. 아니 나는 무슨 뭐 그런 행사 기획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선거의 결과가 대통령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추가적으로 나는 임명식을 따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이제 저 취임식이라는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왜냐면 이게 이제 탄핵 후에 치러진 선거라 그래서 아마 다시 좀 아니 사실은 소위 문재인 대통령 경우도 취임식 없이 그냥 바로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예. 그때는 나는 임명식이란 걸 새로 한 적이 없는 거로 나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조금 뭐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니 받으시는 글쎄 거예요? 나는 왜 그런 행사를 기획했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다 가는지를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이제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어떤 의미에서 무슨 옹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요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 불참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불참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강제로 끌어다가 갖다 참석을 시키겠어.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불참에 핑계를 줬다, 이유를 만들어줬다 이러셨는데 그게 이제 사면이거든요. 그렇지. 조국 전 대표 사면,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야권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는데 조국 전 대표는 어쨌든 내일 0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뭐를? 그 다음 행보. 그 다음 행보는 뭐 내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조금 자숙을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이 내가 보기에 별로 길지는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 자기의 이제 앞으로의 정치 행로를 위한 아마 행동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장 이제 전당대회는 곧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전당대회 다시 뭐 대표로 복귀를 하든지 어떻게 정치 활동을 시작하려고 그러겠지.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 선거가 곧 있고 또 그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열릴 텐데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뭐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든지 뭐 시장 선거에 나가는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보기에 이 조국 교수의 성향으로 봐가지고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정치 활동을 갖다가 활발하게 전개하려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것만은 분명하다고 네. 보시는 거고, 그게 시장이 될지 뭐 국회의원 도전이 될지는 모르시겠어요? 아니면 좀 내가 그것도 보기에는 보이시잖아요. 시장 출마는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왜 시장, 부산시장, 서울시장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아니라고 보세요? 뭐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은 내가 보기에 뭐 금방 조국이가 나가면 될 것 같지 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아요. 나가도 된다고 아니, 절도 없다? 예를 들어서 조국이 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나가면은 민주당에 공천을 안 할 거예요? 합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글쎄 뭐 합당을 하는 것이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합당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거는 왜 서로의 또 뭐 이런 이해관계가 달라서요? 조국이라는 분은 중국에 가서는 다음에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과연 합당을 해가지고서 그 당에 가서 자기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합당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시고 그러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도전할 때 민주당에서 그걸 양보하겠는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아니 민주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후보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안 낼 수 없죠. 안 낼 수 없죠. 네, 안 낼 수 없죠. 그럼 결국 재보궐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아니야, 그건 내가 보기에 뭐 재보궐 선거를 나가도 민주당이 양보를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재보궐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뒤에 저희 경제 댓글쇼가 있는 날이어가지고요. 네. 위원장님하고는 여기까지 이야기 오늘은 나누고 예, 또 예.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오시냐 고생 많으셨어요. 예. 예, 여러분도 폭우 주의하시고요. 아, 재난 문자도 계속 들어오던데 여러분 곳곳에 어디 취약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저와 김종인 위원장은 물러가겠습니다. 경제 댓글쇼 방 바꿔서 이어집니다. 경제 이야기 함께 하세요. 화면 좀 갈라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제 아시죠? 뭐 인사하는 거. 이거? 인사하는 거.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